이 집에 내가 있을 자리는 없다. 사람의 가치는 씨에서 나올까요? 아니면 손에서 나올까요? 조선말 함경도 백년마을. 금손 며느리 연주는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았죠. 폐허가 된 한 지방에서 물기를 되살려 종이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 종이가 마을 아이들의 글을 살리고 자신을 버린 시어머니의 마음까지 녹였으니 시보다 강한 것은 꺾이지 않는 심지였습니다. 과연 연주는 어떻게 버림받은 자리에서 마을의 빛이 되었을까요? 오늘도 이야기 맛집 호호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행복 항상 가득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옛날 옛적 함경도 끝자락 백년마을의 손재주 하나는 천하의 품인 며느리가 살았습니다. 이름은 연주. 당나무 껍질을 벗겨 한지를 뜨는 솜씨가 마을에서 으뜸이었죠. 새벽동이 트기 전 동해 바다에서 밀려온 안개가 마을을 하얗게 감쌌습니다. 연주는 벌써 집 뒤 언덕에 올라 당나무 껍질을 삶고 있었어요. 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안개와 뒤섞이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장독대 위로 맺힌 물방울이 또르르 굴러 떨어지고 저 멀리 바다에서는 파도 소리가 잔잔히 들려왔죠. 연주는 삶은 닭을 꺼내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나무망치를 들어 올렸다가 내리칠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새벽 공기를 탁탁 갈랐어요. 굳은 살 박힌 손등에는 이미 물집이 터진 자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주의 손놀림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정확했죠. 연주야, 닭은 다 삶았느냐? 마루에 앉은 시어머니 최 씨가 밥상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낡은 저고리 자락이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구부정한 어깨, 그 위로 드리운 흰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매서웠습니다. 예, 어머님 오늘 종이는 좀 더 곱게 떠보려 합니다. 연주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종이는 곱게 잘만 뜨지. 사내에 하나 못 떠내는 손이 문제지. 최 씨의 말끝이 차갑게 흘렀습니다. 연주는 입술을 깨물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삶은 닭을 다시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망치를 들었죠. 탁탁 소리만이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마당 한켠에서는 남편 성민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듣고도 아무 말 못하고 그저 헛웃음만 지었죠. 연주를 향해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냈지만 입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언덕 아래에서 큰딸 보리가 무언가를 품에 안고 올라왔어요. 15살 아직 어린 나이지만 손재주는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밤새 놓은 보자기예요. 보리가 수줍게 내민 보자기에는 연한 분홍과 연두색 실로 술을 놓았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바느질이었죠. 장에 내면 쌀 좀 보탤까요? 연주는 그제야 눈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내 손도 복 있는 손이지.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최 씨의 말이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손은 많은데 씨가 없다. 그 말이 가슴속 깊이 박혀 쓰라렸죠. 마당 구석에서는 둘째 딸 다니가 몰래 종이 조각에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13살 다니는 오빠들이 글방 가는 길을 몰래 따라가 창문 틈으로 글자를 배웠어요. 하지만 여자가 글을 배운다는 소문이 날까봐 늘 숨어서만 썼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지만 다니의 눈빛만큼은 또렷했죠. 마을 우물가에서는 아낙네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연주 손은 정말 금손이지. 종이 하나는 기막히게 뜬다니까. 그래도 말이야, 사내 애 하나 없으니? 뭐 하나 딸만 둘이라? 쯔쯔, 저 집대가 끊기겠네. 연주는 우물가를 지나가다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발걸음을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걸었어요. 물동이를 인 어깨가 조금 축 처졌습니다. 하지만 고개만큼은 꼿꼿이 들고 걸었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연주는 마당에 종이를 한 장 한 장 널었습니다. 햇빛에 비친 종이는 비단처럼 은은하게 빛났어요. 하지만 그 빛나는 종이 위로 연주의 그림자만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가 낯선 여인 하나를 데리고 대문 안으로 들어섰어요. 연주가 마당에서 종이를 널다 말고 고개를 들었죠. 이 집 새 식구다. 잘 지내거라. 최 씨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옆에 선 여인은 스물 남짓해 보였어요. 선명한 붉은색 치마가 햇빛에 반짝였고 윤기 도는 머리카락은 은비녀 하나로 단정히 올렸습니다. 손에는 접이부채 하나를 들고 있었죠. 너무 요란하지는 않았지만 어딘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큰어머님, 저 같은 천한 계집을 거둬주시다니 이 은혜 어찌 다 갚사옵니까? 여인은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숙인 그 순간 눈은 집안 구석구석을 쏙 훑고 있었어요. 장독대, 널린 종이, 마루 끝에 걸린 옷가지까지 모든 것을 담아내는 눈빛이었습니다. 연주는 당황한 얼굴로 서둘러 다가가 물었습니다. 잘 지냅시다. 이름이 뭐라 하오? 옥란이옵니다, 큰형님. 여인이 답했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죠. 공손해 보였지만 입꼬리에는 묘한 미소가 맴돌았어요. 옥란은 연주의 손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큰형님 손에선 늘 물냄새만 나시니 참 안쓰러울 뿐이옵니다. 그 말에 연주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당나무 삶은 물냄새, 종이 뜬 물냄새. 그것이 연주의 손에 배인 냄새였죠. 가슴 한켠이 뜨끔했습니다. 마당 한쪽에 서 있던 보리가 옥란의 비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은으로 만든 비녀 끝에는 작은 옥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햇빛에 비친 옥이 파랗게 빛났죠. 보리는 부러운 듯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연주의 얼굴이 굳어지는 걸 보고는 조용히 시선을 거두고 부엌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연주는 오늘 새로 뜬 종이를 말리려고 닥탕 옆에 한 장 한 장 정성스레 널어두었어요.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도록 돌 하나씩을 올려놓고 혹시라도 물이 튈까봐 물동이와도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부엌으로 내려가 저녁 준비를 하러 갔죠. 1시경쯤 지났을까요? 연주가 다시 마당으로 올라오는데 갑자기 철썩 하는 물 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나, 제가 어쩌자고. 옥란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연주가 황급히 달려가 보니 물동이 옆에 종이들이 축축히 젖어 있었습니다. 옥란은 치맛자락을 쥐고 어찌할 바를 모르며 우왕좌왕했죠. 젖은 종이 위로 먹물 자국이 흐릿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연주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정성 들여 만든 종이가 한순간에 못 쓰게 됐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때 최 씨가 마루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다 내 손 탓이다, 연주야. 새 식구 앞에서 체면을 이리 구길 수가 있냐? 최 씨의 목소리가 마당 가득 울렸습니다. 연주는 할 말을 잃고 고개만 떨구었어요. 가슴속 어딘가가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옥란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개 숙인 얼굴 위로 눈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입술도 조금, 아주 조금 위로 말려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일을 즐기기라도 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사흘 뒤 연주는 장터에 나갔습니다. 종이를 팔러 나갔다가 우물가에서 이웃 만석댁을 만났어요.
만석댁이 물동이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연주야, 요새 집에 새 식구 들었다며? 예, 어머님께서 데려오셨어요. 연주가 대답했습니다. 만석댁은 주변을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 계집 말이다. 함흥 기방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이 파다하더구나. 입은 꿀이고 속은 독이라던데. 조심하거라. 만석댁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그런 계집들은 집안 뒤흔드는 재주가 있다며 속삭이듯 말했죠. 연주는 물동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 마당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씨와 옥난이 마루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옥난의 목소리가 꿀처럼 달았습니다. 큰어머님, 이 집은 참 복이 있으시옵니다. 하지만 연주의 귀에는 그 목소리가 가시처럼 박혀 들렸습니다. 옥난이 집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연주의 종이는 자꾸만 일이 생겼어요. 어제 말린 종이가 아침이면 찢어져 있고 닭탕물이 어느새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최 씨는 연주만 나무랐죠. 내 손이 왜 이리 둔하냐며 꾸짖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 씨가 마루에 앉아 연주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차가웠어요. 연주야. 예, 어머님. 연주가 마당에서 올라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불길하게 떨렸죠. 이 집에 내 있을 자리가 없다. 최 씨의 말이 떨어졌습니다. 연주는 숨이 턱 막혔어요.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짐 챙겨라. 해지기 전에 나가야 한다. 최 씨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이미 굳은 듯했죠. 연주는 무릎으로 기어가 치맛자락을 붙들었어요. 어머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제발. 하지만 최 씨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연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다시 돌아보지 않았죠. 방 안에서 옥난이 문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살짝 깨물며 웃음을 참았어요. 그러다 최 씨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너무 심하시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빛은 전혀 불쌍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승리감에 빛나고 있었죠. 연주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보퉁이를 꺼내 옷가지 몇 벌을 챙겼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싸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보리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보리의 눈에도 눈물이 그득했습니다. 보리는 품 안에서 바늘집을 꺼내 어머니 손에 꼭 쥐어주었어요. 이건 할머니께서 제게 주신 거지만 이제 어머니가 가지세요. 연주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연주는 보리와 다니의 손을 잡고 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보퉁이 선옷을 나눠 짊어지고 발걸음을 떼었죠. 남편은 사랑채 구석에 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연주를 향해 미안하다는 눈빛만 보냈을 뿐이에요. 대문 앞에 옥난이 나와 있었습니다. 두 손을 모아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는 어디 가시든 편안하시길 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연주는 그 모습을 똑똑히 보았어요. 가슴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쿵! 대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연주의 등을 때렸죠. 연주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보리와 다니는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들고 뒤따랐습니다.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삭바삭 소리를 냈어요. 숨이 찼습니다. 보리와 다니도 헐떡이며 뒤를 따라왔죠.
산 중턱쯤 올랐을 때 뒤에서 헐떡이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허이구, 숨이 차 죽겠네. 뒤돌아보니 만석댁이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올라오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나는 입만 살아서 내 편이라고 한마디도 못했다. 미안하다, 연주야. 만석댁은 품 안에서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쌀 한 대박이 들어 있었어요. 거친 보자기 천이 연주의 손에 닿았습니다. 이거라도 받아라.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지 않겠냐. 만석댁은 보자기를 연주 품에 밀어넣고는 숨 가쁘게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연주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산을 올랐어요. 해가 완전히 넘어갈 무렵 새 모녀는 산 너머 골짜기에 도착했습니다. 최 씨가 던져준 낡은 문서에 적힌 곳이었죠. 연주는 문서를 펼쳐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단이가 손가락으로 저 멀리를 가리켰습니다. 잡초 우거진 곳에 낡은 집 한 채가 서 있었어요. 아니, 서 있다기보다는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대문은 반쯤 떨어져 나갔고 마당에는 허리까지 오는 잡초가 무성했어요. 기둥은 기울어져 있었고 지붕 기와장은 여기저기 떨어져 나갔습니다. 바람이 문짝 틈 사이로 휘파람을 불어댔죠. 연주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닭탕이 있었어요. 하지만 바닥이 거북등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도구들은 녹이 슬어 있었고 구석에는 거미줄이 가득했죠. 보리와 다니가 어머니 뒤에 서서 말없이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보리는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았고 다니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연주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으로 닭탕 바닥을 쓸어보았어요. 차가운 흙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죽은 집이라 생각했는데 손을 떼려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갈라진 틈 사이로 희미한 습기가 느껴졌습니다. 어딘가에서 물이 스며들고 있는 듯 했죠. 연주는 고개를 들어 집안을 다시 둘러보았습니다. 죽은 듯 보이지만 완전히 죽지는 않은 집. 그 안에서 희미한 가능성 하나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쩐지 숨이 남아있는 것만 같다고요. 다음 날 아침 연주는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보리와 다니도 따라 일어났어요. 새 모녀는 폐한 지방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연주가 다니에게 말했습니다. 저 문짝부터 떼어내자고 바람이라도 덜 세게 하자고요. 다니는 작은 손으로 문짝을 붙들었어요. 문짝이 삐걱거리며 떨어져 나갔습니다. 먼지가 후두둑 쏟아졌죠. 보리는 빗자루로 거미줄을 쓸어냈습니다. 구석구석 쌓인 먼지가 날리며 햇빛에 반짝였어요. 한 10경쯤 지났을까요? 다니가 닭탕 옆 바닥을 쓸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왜 이렇게 반질반질해요? 닭탕 옆 바닥 한 귀퉁이가 유난히 윤이 나 있었습니다. 다른 곳은 다 먼지투성이인데 그곳만 반들반들했어요. 연주가 다가가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이상했어요. 이건 사람 손이 오래 닿은 자국 같았습니다. 연주는 보리를 불렀습니다. 세 사람은 숨을 고르고 나무판을 들어 올렸어요. 삐걱 소리가 나며 판자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아래로 눅눅한 흙냄새가 확 올라왔죠. 보리가 작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나 하고요. 흙 속에 무언가 묻혀 있었어요. 연주는 조심스레 손을 넣어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 꾸러미와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종이는 오래되어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또렷했어요. 연주는 손을 털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첫 줄이 눈에 들어왔죠. 이 물길이 끊기면 종이도 죽고 물길이 살아나면 종이도 산다. 연주는 그 글귀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누군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단이가 옆에서 떨어진 종이 조각 하나를 주워들었습니다. 먹물이 번져 흐릿했지만 글자는 읽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 여기 이런 말도 있어요. 달빛이 종이에 머무를 때 사람의 마음도 머무른다. 단이의 목소리가 폐허 안에서 울렸습니다.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죠. 단이는 그 글귀를 몇 번이나 되풀이해 읽었습니다. 눈을 반짝이며 상상에 빠진 듯 했어요. 연주는 다시 다른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옛 장인의 기록이 써 있었어요. 이 집에서 한지를 만든 지 30년이라고, 물길이 막히는 날 붓을 놓는다고, 하지만 언젠가 누군가 우물길을 다시 살려주기를 바란다고요. 그 아래로 이름이 있었는데 반쯤 찢어져 나갔습니다. 누가 일부러 지운 듯 했죠. 연주는 그 찢어진 자리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왜 이름을 지웠을까요? 보리는 나무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붓 하나와 녹슨 칼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붓끝은 다 닳아 있었지만 아직도 먹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보리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옛날에 누가 종이를 만들었나 보다고요. 그래. 그런데 물길이 끊기면서 이 집도 버려진 게 아닐까? 연주는 닭탕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닥은 거북 등처럼 갈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갈라진 틈 사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희미하게 물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살짝 찍어보았죠. 차가운 물기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연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물이 아직 어딘가에 있다고요. 보리는 삭은 기둥 옆으로 가서 천 조각을 둘둘 말아 동염했습니다. 기둥이 더 이상 기울지 않도록 단단히 묶었죠. 어머니, 이 집도 우리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려낼 거예요. 보리의 목소리에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주는 딸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단이는 종이 조각을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달빛이 종이에 머무를 때 그 말을 되뇌었어요. 그날 저녁 새 모녀는 패한 지방 마루에 둘러앉아 만석대기 준 쌀로 죽을 끓였습니다. 묽은 죽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어요. 달빛이 갈라진 지붕 틈 사이로 스며들어 마루 위를 은은히 비쳤습니다. 연주는 장인이 남긴 종이를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그 글귀를 손끝으로 쓰다듬었죠. 물길이 살아나면 종이도 산다는 말이요. 연주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집이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던지는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물길을 찾아야 한다고. 그래야 종이가 살고 자신과 딸들도 살 수 있다고. 내일부터 물길을 찾아보자. 이 집에 옛날 물길이 분명 있었을 거야. 연주가 말했습니다. 보리와 단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겹쳐져 마루 위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폐어갔던 집 안에 작지만 따뜻한 숨결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연주와 보리, 단이는 물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옛 장인이 남긴 글에 따르면 분명 어딘가에 물길이 있을 터였어요. 세 사람은 한 지방 뒤편 산등성이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무너진 돌무더기가 여기저기 쌓여 있었고 흙더미가 길을 막고 있었죠. 연주는 삽을 들었고 보리와 단이는 손으로 돌을 옮겼습니다. 보리가 신음을 흘리며 돌 하나를 굴렸습니다. 손바닥에 흙이 묻고 손톱 밑으로 검은 때가 끼었어요. 단이도 두 손으로 작은 돌들을 주워 옆으로 던졌습니다. 연주는 삽을 들어 올렸다가 내리쳤습니다. 땅 소리가 나며 흙이 파였어요. 하지만 삼날이 돌에 부딪힐 때마다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어깨가 빠질 듯 아팠죠. 보리가 연주의 손바닥을 보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물집이 터져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어요. 손바닥은 온통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괜찮다. 이 집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느냐? 물길만 찾으라고. 연주는 손을 털고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물집이 터진 손바닥이 따가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장인의 글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물길이 살아나면 종이도 산다. 그 말을 믿었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연주가 닭탕 옆 땅을 파고 있었어요. 삽을 힘껏 내리쳤는데 갑자기 와르르 흙더미가 무너졌습니다. 연주가 뒤로 휘청했습니다. 그 순간 차가운 무언가가 손등을 세차게 때렸어요. 다니가 소리쳤고 보리도 황급히 달려왔죠. 무너진 흙 사이로 물줄기가 솟구쳐 나오고 있었습니다. 물이다. 물이야. 연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흙탕물이었어요. 흙과 나뭇가지가 뒤섞여 탁하게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조금 흘려보내자 곧 맑은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죠. 물줄기가 닭탕 쪽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연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울다가 웃다가 다시 울었어요. 보리와 다니도 어머니를 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해냈다. 연주는 떨리는 손으로 딸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피 묻은 손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어요. 그날부터 연주는 다시 종이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당나무는 산에서 구해와 껍질을 벗기고 삶았어요. 물을 맑게 채운 닭탕에서 한 장 한 장 정성스레 종이를 떴습니다.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죠. 마당에 줄을 쳐서 종이를 널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종이가 살랑거렸어요. 햇빛이 내리쪼이자 종이 위로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연주는 마른 종이 한 장을 조심스레 떼어들었어요.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종이 속 섬유들이 비단결처럼 은은하게 빛났죠. 마치 살아서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보리가 두 눈을 반짝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종이 가장자리가 살짝 말려 올라가 있었어요. 손끝으로 만져보니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했습니다. 이 종이 이름 지어요, 어머니. 달빛이는 어때요? 달빛처럼 하얗잖아요. 다니가 고개를 저으며 자기 생각을 말했습니다. 샘물지가 더 좋을 것 같다고. 샘물로 만든 종이니까요. 보리가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우리 고향 이름 따서 100년지? 세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패한 지방 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오랜만에 듣는 웃음소리였습니다. 연주는 종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죠.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이 종이로 우리도 다시 시작해보자. 우리 손으로 만든 종이니까 우리 힘으로 살아보는 거야. 연주의 목소리에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리와 다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세 모녀는 마루에 앉아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종이 위에 내려앉았어요. 종이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종이 속에 달빛이 스며든 것 같았죠. 달빛이 종이에 머무를 때 사람의 마음도 머무른다. 다니가 옛 장인의 글귀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연주는 그 말을 가만히 곱씹었어요. 그래, 이 종이에 우리 마음도 머물게 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언젠가 누군가 이 종이를 보고 우리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당에 널린 종이들이 함께 흔들렸어요. 마치 하늘을 향해 손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보름쯤 지나자 연주는 종이 한 묶음을 등에 지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새로 뜬 종이었어요. 햇빛에 말려 하얗게 빛나는 종이들이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곡식을 팔러 나온 농부들, 생선을 이고 온 아낙네들, 천을 펼쳐놓은 보부상들. 저마다 목소리를 높여 물건을 팔았죠. 연주는 구석자리에 자리를 폈습니다. 종이를 조심스레 펼쳐놓고 사람들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종이를 보고도 고개를 돌렸죠. 한 사내가 다가와 값을 물었습니다. 연주가 값을 말하자 사내는 코웃음을 쳤어요. 이 돈이면 저기서 2배는 살 수 있소. 사내는 손사래를 치며 가버렸습니다. 연주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만석댁이 지나가다 연주를 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왔죠. 장사는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연주는 아직 한 장도 못 팔았다고 대답했어요. 에휴, 종이가 다 뭐 다르겠냐. 사람들이 익숙한 것만 찾으니. 만석댁이 혀를 찼다가 연주의 축 처진 어깨를 보고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안한 듯 한참 서 있다가 천천히 자리를 떠났어요. 그때였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금씩 떨어지더니 이내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우르르 처마 아래로 몰려갔습니다. 물건들을 황급히 품에 안고 달려갔죠. 연주도 서둘러 종이를 보자기로 싸서 덮었습니다. 빗물에 젖으면 안 되니까요. 장터 바닥은 순식간에 진흙탕이 됐습니다. 빗물이 고이고 여기저기 물웅덩이가 생겼어요. 연주만 덩그러니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종이 꾸러미를 꼭 안고 앉아 있었죠. 오늘도 한 장 못 팔겠구나. 연주의 가슴이 저렸습니다. 보리와 다니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쌀도 떨어져 가는데 이러다간 또 굶어야 했습니다. 그때 척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빗속을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낡은 갓을 쓴 사내 하나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각 끝에서 빗방울이 또르르 떨어졌죠. 해진 도포 자락이 비에 젖어 무거워 보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먹갑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진흙에 발자국을 찍으며 연주 앞에 섰습니다. 사내는 말없이 종이를 보았습니다. 연주는 황급히 보자기를 열었어요. 사내가 종이 한 장을 조심스레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종이 가장자리를 쓸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그러더니 빗속에서 종이를 빛에 비춰보았어요. 흐린 하늘빛이 종이를 통과해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섬유가 숨을 쉬는구나. 사내의 중얼거림이 빗소리 사이로 들렸습니다. 연주는 사내를 바라보았어요. 사내의 손가락에는 먹물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었죠. 사내가 고개를 들어 연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깊었어요. 오랜 세월 글을 읽고 쓴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이 종이에 글을 올리면 글이 죽지 않고 살아남겠소. 사내의 목소리가 낮고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소위는 묵선이라 하오. 여러 고을을 떠도는 글쟁이요. 연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묵선 날이라고요. 묵선이 값을 물었습니다. 연주가 값을 말하자 묵선은 품에서 돈주머니를 꺼냈어요. 은자 선양을 꺼내 연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말한 값의 3배였습니다. 이건 너무 많습니다. 아니요. 이 종이를 먼저 알아본 것이 내 복이요. 넉넉히 치르는 게 도리지. 묵선은 종이 한 뭉치를 품에 안았습니다. 비에 젖지 않도록 도포 안쪽에 소중히 넣었죠. 나는 앞으로 여러 고을 서당을 다닐 것이요. 그곳 선비들에게 이 종이를 소개하겠소. 그를 살리는 종이라고. 묵선의 말에 연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비가 내리는지 눈물이 흐르는지 알 수 없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묵선은 갓을 눌러쓰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그 뒷모습을 연주는 한참 바라보았어요. 손에 쥔 은자가 따뜻했습니다. 장터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연주의 가슴 속에는 처음으로 따뜻한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손을 인정해 준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목선이 떠난 지 열흘쯤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을 글방 송훈장이 연주를 찾아왔어요. 50이 넘은 훈장은 수염이 허옇게 센 노인이었습니다. 훈장은 목선이라는 선비에게 듣고 왔다며 연주가 뜬 종이를 보고 싶다고 했어요. 목소리는 조금 시큰둥했습니다. 여자 손에서 나온 종이라 믿음이 가지 않는 듯 했죠. 연주는 얼른 종이 몇 장을 꺼내 훈장에게 건넸습니다. 훈장은 종이를 받아 이리저리 살펴보았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빛에 비춰보기도 했습니다. 어디 한번 글을 써보겠소. 훈장은 먹을 갈아 붓을 적셨습니다. 종이 위에 인자를 또박또박 썼어요. 먹물이 종이 위에 스며들었습니다. 번지지 않고 글자가 또렷하게 맺혔죠. 훈장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다시 한번 글자를 써보았어요. 외자, 예자, 염자. 글자마다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종이는 아이들 손을 바로 잡아주겠구나. 훈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의심이 사라지고 감탄이 그 자리를 채웠어요. 훈장이 물었습니다. 이 종이를 얼마나 뜰 수 있느냐고요. 연주는 최선을 다해 뜨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좋소. 우리 글방에서 쓰겠소. 아이들이 이 종이에 글을 쓰면 글씨가 바르게 설 것이요. 그날부터 연주의 종이는 글방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몇 장이었는데 점점 늘어났어요. 아이들이 그 종이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연주는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는 종이를 조금씩 나눠주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어요. 글은 누구나 배워야 하는 거야. 돈이 없다고 글을 못 배우면 안 되지. 연주의 말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을 반짝이며 종이를 소중히 안았죠. 보리는 종이로 재미있는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종이약을 접어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어요. 작은 공기주머니도 만들고 부채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종이약을 들고 뛰어다녔습니다. 보리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어요. 이 종이는 날개가 잘 펴진다고, 이렇게 접으면 학이 하늘로 날아갈 것 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이 조금씩 밝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단이는 글방 창문 밖에 서서 안을 훔쳐보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종이 위에 글씨를 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단이는 그 글자 하나하나를 눈으로 따라 썼죠. 그때 송훈장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이 계집애야, 거기서 뭘 하느냐? 단이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훔쳐보지 말고 들어와서 제대로 배워라. 단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여자아이가 글방에 들어간다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내 글씨 한번 써보거라. 훈장은 종이 한 장과 붓을 건넸습니다. 단이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았어요. 먹을 묻혀 조심스레 자기 이름을 썼습니다. 단이.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또박또박했습니다. 한 획 한 획이 정성스러웠죠. 훈장은 그 글씨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 손에도 글 복이 있구나. 훈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부터 글방에 나오거라. 여자라고 글을 못 배울 이유는 없다. 단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훈장님. 단이는 종이를 가슴에 꼭 안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연주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죠. 어머니, 어머니.
단이가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저요, 글방에 나가도 된대요. 훈장님이 허락하셨어요. 연주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자신이 만든 종이가 딸에게 글을 배울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래, 잘했다. 열심히 배워라.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연주를 찾아왔습니다. 종이를 사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이제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연주의 종이가 좋다는 소문이 퍼진 거죠. 사람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종이로 아이들이 글씨를 배우는데 글씨가 참 바르게 선다고, 먹도 번지지 않고 아이 손에 딱 맞는다고요. 연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지만 가슴은 뿌듯했어요. 해가 지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마당에는 내일 팔 종이들이 줄에 걸려 있었어요. 달빛이 종이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종이가 은빛으로 빛났죠. 연주는 그 종이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손이 이제 단순히 종이를 뜨는 손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여는 손이 되었다고. 그 무렵 백년마을 본댁에서는 옥난이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입에서 연주 이야기가 흘러나왔기 때문이에요. 연주 종이가 글방에까지 들어간다고, 묵선이라는 선비가 한양까지 소문을 퍼뜨렸다고, 이제 장터에서도 제법 팔린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옥난의 가슴속에는 질투가 불타올랐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연주가 잘 되는 꼴을 볼 수 없었죠. 어머님, 옥난이 최 씨 곁에 찰싹 붙어 앉았습니다.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어요. 제가 나서면 연주 그 계집보다 더 큰 돈을 벌 수 있사옵니다. 최 씨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옥난은 자신이 기방에 있을 적에 한양 상단 사람들과 안면이 있다며 그들에게 종이를 넘기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요즘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거든요. 논밭 소출도 줄었고 장사도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한번 해보거라. 최 씨의 허락이 떨어지자 옥난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며칠 뒤 옥난은 집안 곳곳을 뒤졌습니다. 안방 장롱 깊숙이 숨겨둔 은전, 최 씨가 아끼던 은비녀, 옷가락지까지 손에 닿는 대로 보따리에 담았어요. 폐물과 은전을 모두 긁어 모으니 제법 묵직했습니다. 옥난은 이 정도면 한양에서 큰 장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보따리를 들고 새벽에 집을 나섰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한양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옥난은 예전에 알던 상인을 찾아갔어요. 큰 상단을 운영하는 사내였습니다. 상인은 옥난을 보자 입가에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웃음이 어딘가 음흉했지만 옥난은 알아채지 못했어요. 옥난이 말했습니다. 좋은 종이를 구해왔다고, 큰 거래를 하고 싶다고요. 상인은 종이를 보자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옥난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상인은 종이를 대충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씨,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시는구려. 이런 종이 한양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시오? 게다가 이렇게 많이 넘기면 나도 손해라니까요. 옥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얼마에 살 수 있느냐고요? 이 정도면 은 5냥? 옥난이 가져온 폐물과 은전만 해도 은 20냥이 넘었습니다. 헐값이었죠. 하지만 상인은 더 이상 값을 올려주지 않았어요. 안 되겠으면 다른 데 가보라고 했습니다. 옥난은 다른 상단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나 같은 대답뿐이었어요. 결국 옥난은 그 상인에게 종이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돈이 모자라 빈 문서까지 쓰고 말았죠. 3달 안에 갚지 못하면 집과 논밭을 넘겨받겠소. 빈 문서에는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옥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빚을 갚을 길이 없었어요. 결국 석 달째 되는 날 상인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집과 논밭을 넘겨받으러 왔다고 했죠. 큰 댁 마당에는 잡초가 무릎까지 자랐습니다. 장독대는 텅 비어 있었고 대문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집안은 순식간에 황폐해졌습니다. 남편 성민은 낮부터 술에 취해 비틀거렸습니다. 현실을 견딜 수 없었죠. 눈은 풀려 있었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최 씨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구부정한 등, 주름진 얼굴, 한숨만 길게 나왔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옥나는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옛날 화려하던 치마는 빛이 바랬고 얼굴은 수척해졌어요. 거울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나며 수군거렸습니다. 복 있는 며느리를 내쫓더니 복이 같이 나가버렸다고 욕심이 과하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만석댁도 그 집 앞을 지나다가 혀를 찼습니다. 사람 복이 씨에서 나는 게 아니라 손에서 나는 걸 이제야 알겠지. 늦었지만 그 소문은 연주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장터에서 한 아낙네가 말해준 거였어요. 연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기쁨도 없었어요. 그저 씁쓸할 뿐이었죠. 연주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요. 그리고 다시 종이를 뜯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복수할 마음도 비웃을 마음도 없었어요. 다만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늘이 뒤집힌 듯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먹구름이 산을 덮고 빗줄기가 땅을 후려쳤습니다. 연주는 장터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도롱이를 여미고 산길을 내려왔어요. 비가 너무 세차게 내려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빗물이 갓끝에서 줄줄 흘러내렸죠. 그때 길가에 무언가 쓰러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연주는 가까이 다가갔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젖은 흰 머리카락, 낡은 저고리. 연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니, 시어머니 최 씨였습니다. 진흙탕에 엎어져 있었어요. 옷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연주는 아무 생각도 할 겨를이 없었어요.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최 씨를 흔들어 깨웠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연주는 등에 최 씨를 업었어요. 비에 젖은 몸이 무거웠지만 힘을 내어 일어섰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연주가 외쳤습니다. 보리와 다니가 황급히 뛰어나왔어요. 보리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냐고요. 연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조심스레 최 씨를 이불 위에 눕혔습니다. 어서 젖은 옷을 벗겨드려라. 새 모녀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혔어요. 보리는 이불을 더 가져왔고 다니는 화톳불에 장작을 더 넣었습니다. 방 안에서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죠. 연주가 말했습니다. 다니는 죽을 좀 더 묽게 쑤라고 보리는 생강차도 끓이라고요. 연주는 최 씨의 손을 잡고 비볐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손등을 문지르고 손바닥을 마주 비볐습니다.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비는 여전히 처마를 두드렸어요. 빗소리가 방 안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연주는 밤새 최 씨 곁을 지켰어요. 이따금 앓는 소리가 들렸지만 깨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최 씨의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어요. 희미한 눈빛이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긴 어디냐?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연주는 최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백년마을 제 집입니다. 어머님. 연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연주를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연주야. 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연주의 손을 더 세게 붙들었습니다. 늙은 손이 연주의 손등 위에 겹쳐졌어요. 내가 너를 내쫓은 게 내 인생 가장 큰 죄다. 최 씨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울먹이는 소리였죠. 너 같은 며느리를 어디서 또 구하겠느냐고. 내 손이 금손이었는데 내 마음이 금 같았는데 하며 울었습니다. 연주의 눈에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어머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이지요. 지금부터 잘하시면 됩니다. 최 씨는 연주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두 손으로 꼭 잡고 울었어요. 미안하다며, 정말 미안하다며요. 연주도 함께 울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서러움과 원망이 그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송훈장과 글방 아이들이었습니다. 젖은 옷을 털며 방문 앞에 섰어요. 연주댁 계시... 예, 들어오십시오. 송훈장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아이들도 들어왔죠. 손에는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송훈장이 최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마침 여기 계시는구나. 이건 우리 글방 아이들이 연주댁께 쓴 글이라고요. 송훈장은 종이를 펼쳤습니다. 아이 하나가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어요. 백년방 아주머니께 좋은 종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 종이에 글을 쓰며 꿈을 키웁니다. 또 다른 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손은 정말 복 있는 손입니다. 저희에게도 복을 나눠주셨어요. 최 씨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내쫓은 며느리가 이 마을 아이들의 글까지 살렸구나 하고요. 최 씨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후회의 눈물이자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연주는 조용히 시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어요. 그저 손을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따뜻했어요. 화토불이 타닥거리는 소리, 아이들의 숨소리, 그리고 두 여인의 조용한 울음소리만이 밤을 채웠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났습니다. 연주의 한 지방은 이제 백년마을에서 가장 바쁜 곳이 되었어요. 마당에는 당나무가 줄지어 심어졌고 장독대 옆에는 늘 종이가 널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관아의 아전이 말을 타고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여기가 백년방이요? 연주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런데요. 한양 서원에서까지 이 종이를 쓰겠다 하오. 앞으로 관아의 공문서도 이 종이로 쓰자는 말이 나왔소. 백년 용비지라 이름도 붙었다 하오. 연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백년 용비지, 자신의 마을 이름이 종이 이름이 된 것입니다. 용비지라 정말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까? 그렇소. 묵선 선비가 한양에 그리 알렸다 하오. 아전이 떠난 뒤 연주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날 저녁 마당에는 온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최 씨도 함께였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건강을 되찾아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남편 성민도 옆에 앉아 있었죠. 술을 끄는 뒤로 매일 물기를 관리하고 당나무 밭을 돌보았습니다. 보리는 작은 도장을 들고 종이 한 켠에 백년방 세 글자를 또박또박 찍었습니다. 붉은 먹이 도장에 묻어 종이 위에 선명하게 새겨졌어요. 어머니,
우리 종이가 이제 진짜 이름을 갖게 됐어요. 백년 용비지래요. 보리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단이는 마룻바닥에 종이를 펼쳐놓고 붓을 들었습니다. 글방에서 배운 글씨를 조심스레 써내려갔어요. 나중에 제가 글을 써서 어머니 이야기도 남길게요. 백년마을의 한지 이야기를요. 최 씨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어요. 그래, 그래. 손은 거짓말을 안 한단다. 고생한 손, 남을 돕는 손이 결국 복을 부르는 법이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갔습니다. 마당은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널린 종이들도 주황빛을 머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종이가 살랑거렸고 줄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달이 떠올랐습니다. 환한 보름달이었어요. 달빛이 마당을 흰 종이처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당나무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렸고 그 소리가 잔잔히 울려 퍼졌습니다. 연주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리야, 다나. 두 딸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을 깐 매기는 눈들은 늘 씨를 본단다. 사내냐 계집이냐 어느 집 피냐를 따지지. 하지만 하늘은 씨가 아니라 심지를 본단다. 연주의 목소리가 달빛 아래 고요히 퍼졌습니다. 꺾이지 않고 남을 살리는 쪽으로 타오르는 심지.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집안을 세우는 거란다. 보리와 단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씨도 남편도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달빛이 그들의 얼굴 위에 고르게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종이들이 함께 흔들렸어요. 바람 소리와 종이 스치는 소리가 겹쳐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노래 같았죠. 연주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 물집 터진 자국이 남은 손. 하지만 이 손이 종이를 만들었고 아이들의 미래를 열었고 가족을 다시 모았습니다. 우리 손은 금손이 아니었어. 그저 멈추지 않은 손이었지. 연주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최 씨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 손이 이 집을 살렸다. 내 마음이 이 집을 일으켰어. 두 사람의 손이 달빛 아래 겹쳐졌습니다. 늙은 손과 젊은 손. 서로 다른 손이지만 이제는 같은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마을 저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집으로 돌아가는 발소리도 들렸어요. 백년마을의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주의 한 지방 마당만큼은 환했습니다. 달빛이 종이 위에, 사람들 얼굴 위에, 당나무 위에 고루 내려앉았어요. 그 빛 속에서 5사람의 옆모습이 실루엣처럼 떠올랐습니다. 바람이 한 번 더 불었습니다. 종이들이 다시 흔들렸어요. 마치 하늘을 향해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달빛은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백년마을 한 지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